안녕하세요. 사이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워보실 그 단어는요, 서양 근세사고요. 여러분 서양 근세사에 중요한 주제 몇 가지 있나요? 가장 크게 뽑아보자면 4가지 정도가 있죠. 뭐뭐 있죠? 르네상스 있고요, 종교개혁 있고요, 절대왕정 있고 신학로 개척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많죠. 자, 이 파트에서는요, 최소 2문제 이상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 분야랑 관련해서 수능에서 출제될 만한 주제 함께 점검해 볼게요. 1번 보실게요. 자, 1번입니다. 2012년에 기출된 주제고요. 자, 다음 작품들이 등장한 시대를 묻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시면요. 실은 이 왼쪽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켈란젤로 아담의 창조,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한 부분이죠. 한 파트죠. 근데 이거부터 보시면은 딱 바로 어느 시기가 떠오르시나요? 르네상스 시기가 떠오르시죠. 문예 부흥이 시작된. 그렇지만 자, 이게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난이도 있게 출제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요 박스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실게요. 피코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아주 잘 알려진 학자는 아니죠. 르네상스의 초기 인물입니다. 자, 신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고서 신이 강조되니까 혹시 중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의 법칙을 인식하고, 자, 요 사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주의 법칙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땠어요, 여러분?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만든 하나의 질서이자 세계이죠. 이걸 감히 인간이 이해하려 들고 따지려 든다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의 법칙을 인식하게끔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뒷부분 한번 보시면요. 신은 인간을 결박하지 않으셨대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의 자유를 주셨다. 즉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그래서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 바로 르네상스에 대한 문제고요. 선지 한번 보실게요. 1번입니다. 자, 세계시민주의적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였다. 세계시민주의, 헬레니즘 둘 다 중요한 키워드고요. 어느 부분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알렉산드로스 제국할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세계를 하나의 시민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헬레니즘,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된 부분을 뜻하고 있죠. 자, 2번 한번 보실까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유행하였다. 이것도 뭐죠,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유행하였던 개인주의 철학의 한 부분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나오면 자동으로 뭐 같이 떠오르셔야 되죠? 스토아 학파, 금욕을 중시한 같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아닙니다. 3번,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바탕으로 인문주의가 발달하였다. 자, 요게 바로 르네상스의 설명이 맞네요. 르네상스가 뭐죠, 여러분? 다시 예전으로 뭔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왜 근세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중세는 신 중심의 세계였죠. 그런데 다시 예전 언제로? 고대 로마와 그리스로 돌아가서 인간 중심의 삶을 구현을 해보자는 것이 바로 이 인문주의 르네상스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첨탑, 오색 찬란한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죠. 고딕 양식이 등장했대요. 신학로 개척 아니고요. 언젠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에 12세기 경부터 등장을 하죠. 그 아래 이 고딕 양식과 항상 대비돼서 나오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나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 앞에가 십자군 전쟁 후라면 여기는 이전에 11세기경에 유행했던 거죠. 자, 이번 문제는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쉬웠고요. 선지가 좀 더 까다로웠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가 만약에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형이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르네상스에서 출제되는 유형 첫 번째는요. 르네상스 자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중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가 중심이었죠? 신중심이었죠. 그거랑 다르게 르네상스는 다시 신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죠? 인간에 관심을 두죠. 그리고 중세에서는 성스러운 세계, 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개인의 감정이라던가 낭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긴 개인주의적이고요.
르네상스는 중세에서는 이제 신중심이었고 여기 인간 중심, 개인 중심으로 바뀐다면 이 르네상스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 문예부흥이 주요 테마입니다. 자, 특징을 묻는 문제가 이번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이 좀 더 잘 나오죠. 그 유형이 바로 뭐죠? 자, 르네상스는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처음에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나갔던 그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2번 가보실게요. 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르네상스 문제 한 문제였고요.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맨 아래 출처가 나왔으면 출처 먼저 보세요. 출처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주고 있네요.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이거 누가 쓴 거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쓴 거죠. 자, 설령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회전에 관하여를 쓴 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사료 해석 들어가 볼게요. 나는 지구가 궤도를 따라 돈다는 히케타스의 생각을 새롭게 접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끊고 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지구가 궤도를 따라서 돈다. 즉,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지동설이라고 표현하죠. 지동설의 핵심이 있죠. 지동설에서는요, 이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동설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선지에서 표현할 수 있죠. 라고 하면 지동설을 다르게 선지에서 많이 표현한다면 태양 중심설입니다.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동설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중세에 있었던 과학적인 세계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원래 중세에는 뭐가 있었죠? 천동설이 있었죠. 자, 천동설은 뭔가 여러분? 지구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신이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신이 창조한 지구라는 그 질서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거길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발견과 법칙성의 탐구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동설이 발견이 된 거죠. 지동설이 점점 주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부분이 더 큰 핵심이 되죠. 태양은요, 왕좌에 앉아서 자신의 주위를 도는 자녀들인 행성을 다스린다. 태양 중심설을 보여주고요. 코페르니쿠스의 과학혁명의 거의 첫 번째 타자죠.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16에서 17세기 이어지는 과학혁명에 대한 문제네요. 한번 보실게요. 보기 기억, 스콜라 철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아니죠. 자, 스콜라 철학은요, 여러분 뭐예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이 이슬람 세계에 보관이 되었다가 유럽 세계로 역수입되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이해하자고 하는 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아니고요. 니은 갈릴레이, 케플러 등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이에 이어서 케플러에 이어서 어느 때 완성이 됐다고 표현하죠? 인물 문제로도, 단독 인물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사람이죠. 뉴턴입니다. 뉴턴 때 완성되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디귿, 콩트의 실증주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실증주의 철학 언제의 철학이죠, 여러분? 19세기의 철학입니다. 아니고요. 리을, 자연을 관찰하여 법칙성을 탐구하는 분위기가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 니은 리을이고요. 4번입니다. 17세기 과학혁명에 대한 문제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지금 리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자연의 관찰에서 법칙성을 탐구하는 분위기라는 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뉴턴이 완성한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한번 필기 볼게요. 기계론적 우주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과학혁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자연이라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라던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기계론적으로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기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설계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 건전지를 넣는다던가 톱니바퀴가 돌아간다던가 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 자연과 우주를
기계와 같이 보는 게 기계론적 우주관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자연과 우주에서 기계와 같은 법칙성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 하는 기계처럼 이 법칙성 안에 담겨 있는 뭘 파악하려고 했을까요?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죠.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지 여러분 법칙이니까요. 그쵸? 자, 이 법칙성을 탐구하는 근데 주체가 누군 거예요?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자, 인간이 이 법칙을 탐구하는 존재고요. 이 법칙을 탐구할 때 어떻게 탐구하죠? 바로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산을 탐구한다고 해볼게요. 자, 중세에는 만약에 이 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중세였다면 이 산은 신이 만든 거겠죠. 그쵸?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거나 관찰하거나 탐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 신이 만든 거겠죠. 인간이 아니라.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걸 인간이 법칙성을 탐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산이 구성된 지리적인 요인도 살펴볼 거고, 과학적인 요인도 살펴볼 거고 하면서 이 산이 만들어진 생성의 원리를 바라볼 겁니다. 이게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이고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해 가시죠? 17세기 과학혁명 내용 중심 개념 정리하시고요.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중요 주제고요. 올해 출제가 되었네요. 한번 보실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랑하는 땡땡에게 자, 종교개혁 유적지 답사를 위해서 유럽에 온 지도 뭐 벌써 한 주가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핵심 키워드 뭔가요? 종교개혁이 나왔죠. 종교개혁하면 지역이 세 군데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독일, 스위스, 영국이죠. 한번 보실게요. 나는 지금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와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단어네요. 그쵸? 독일에 있었던 종교개혁. 자, 이곳의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가는 바로 루터이겠죠. 루터. 그럼 아래 이 루터의 활동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루터가 어떻게 했나. 자, 루터는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한글 문학처럼 라틴어는 못 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자국의 언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때마침 이 시기에 인쇄술의 보급으로 이 사람의 주장이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열풍이 더 거세지게 되는 거죠. 자, 종교개혁에 대한 문제입니다. 루터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콘스탄츠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콘스탄츠 공회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공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단으로 규정돼서 화형까지 당한 사람. 누구죠? 종교개혁의 선구자 후스죠. 아니고요. 2번, 예수회를 설립해서 해외 선교에 주력하였다. 자, 예수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신교가 아니라 구교, 가톨릭에서 나옵니다. 자, 가톨릭에서 나오고요. 가톨릭에서는 유럽 전역에 개신교, 신교가 확산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를 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제 새로운 신도를 찾아 나서야겠죠.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런 선교단을 많이 보냅니다. 이해 가시죠? 예수회는 가톨릭의 얘기고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건 신교의 내용이죠. 자, 3번.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핵심 키워드네요. 예정서를 주장하였다. 인간이 구원받기로 된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람 칼뱅입니다. 신교지만 칼뱅파고요. 아니고요. 4번. 자, 우신 예찬에서 교회와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한 거는 에라스무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적이죠? 르네상스 중에서도 북유럽의 르네상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북유럽 르네상스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5번.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서 면벌부 판매를 비판한 거. 이게 바로 루터에 대한 설명 맞고요. 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구원의 문제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럼 자, 이번 문제는요. 선지가 훨씬 더 까다로웠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약간만 출제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자, 종교개혁은 일단 인물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더 많은
더 빈출되는 주제 유형과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 유형은요, 각 종교개혁의 특징들을 한번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같은 신교라고 할지라도요. 자, 종교개혁은요, 선구자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 나간 쪽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구자는 누구죠, 여러분? 자, 교회 대분열을 비판하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 바로 후스와 위클리프입니다. 후스나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간 실질적인 주도층이 아니더라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후스와 위클리프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을 실질적으로 해 나간 사람 3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3계층을. 첫 번째는 독일의 루터파고요. 두 번째는 칼뱅파. 세 번째는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 국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를 찾아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나누면 좋을 것 같냐면 선구자랑 개혁을 나누면 편할 것 같죠. 하지만 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좀 영국 국교회입니다. 좀 많이 달라요. 영국 국교회는. 자, 요 앞에 있는 후스나 위클리프, 루터파, 칼뱅파는 근본적으로 일단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 종교를 개혁을 해서 교회를 비판을 하면서 뭘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냐면 성서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에서 주장하는 거는 성서 지상주의예요. 더군다나 루터파와 칼뱅파는 동일하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나온 겁니다. 문제 제기를요. 반면에 영국 국교회는요, 이런 신앙이나 뭐 종교적인 측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영국에선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죠? 바로 국왕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입니다. 자, 헨리 8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헨리 8세가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이제 여자를 아내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 왕이 이혼을 하려면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됐나요?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됐죠. 근데 교황이 이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헨리 8세는 영국의 교회는 교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왕을 따른다를 발표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장령입니다. 수장법이라고도 하고 수장령이라고도 하죠. 영국 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왕이다. 또 이거랑 더불어서 당시에 면세특권이라던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단체의 재산을 몰수하죠. 수도원과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죠. 자, 요게 헨리 8세에서 나올 수 있는 선지들이고요. 헨리 8세랑 더불어서 비교해서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엘리자베스 1세죠. 엘리자베스 1세는 수장령이 아니라 뭐가 나오죠? 통일령이 나옵니다. 영국 국교회의 모든 의식이라던가 이런 걸 통일한 게 나오죠.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자, 종교개혁 문제 이렇게 출제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 보실게요. 4번입니다. 자, 가에서 다 신교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올해 출제된 문제의 유사 유형이에요. 자, 가, 나, 다를 일단 살펴보시면요. 자, 가는 일단 신교라고 했잖아요. 영국 국교회를 뜻합니다. 영국 국교회. 나를 보실까요? 나는 독일의 비텐베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간 루터파입니다. 루터파. 다는 뭐죠? 다는 제네바,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뻗어간 바로 칼뱅파입니다. 보실게요. 1번. 가는요, 종교개혁을 계기로 아시아의 선교활동을 강화했다. 이거 어디죠,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교. 가톨릭에서 예수회를 설립을 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직까지 신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파견했죠. 1번 아니고요. 2번, 나는요, 수장령을 공포해서 교황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나가 아니라 어디죠? 영국 국교회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3번, 가와 다 사이의 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여러분, 베스트팔렌 조약은요, 종교 전쟁이었던 30년 전쟁 결과로 체결이 된 건데, 이 30년 전쟁은요, 이제 독일 내에서의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국제전의 양상을 띈 게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관계없고요. 4번 보실게요. 나와 다는 초기 그리스도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키워드 나왔죠? 뭐라고 하고 있죠? 성서 지상주의를 지향하였다. 그쵸, 여러분 보세요. 자, 루터파와 칼뱅파는 모두 다 구원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뭘로 해결하자? 성서로 돌아가자.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맞는 답은 정답 4번입니다. 5번 보실게요. 가와 나, 다 중에서 가톨릭적 요소가 가장 많은 것은 뭘까요? 자, 종교와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왕의 이혼 문제로 촉발되었기 때문에 가장 가톨릭과 비슷한 거 바로 나가 아니라 영국 국교의 가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뭐 자료도 중요하고 선지도 중요하지만 생소한 선지가 조금 있어요. 특히 5번 같은 선지 조금 낯서니까 이런 선지들 주의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5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나라 맨 처음에 줄이 있네요. 읽어보실게요. 이 나라는요, 신학로 개척 이후 북방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에스파냐의 강압적 종교 정치에 반발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어딘가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는요, 종교적으로 칼뱅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의 칼뱅파를 뭐라고 하냐면 고이센이에요. 자, 이런 신교도들에 대해서 에스파냐는 강력한 가톨릭 국가, 구교의 국가죠. 에스파냐에서 압박을 가해오니까 일어난 것이 바로 독립전쟁이자 종교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북부에 있던 7주는 끝까지 항전해서 독립을 하고요. 남부의 10주는 독립전쟁이자 종교전쟁 중에 이탈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만 독립을 했다는 걸 기억을 해보시고 한번 문제 들어가 보실게요. 보기 기억입니다. 18세기에 대서양 노예무역을 독점한 거 18세기에 어딘가요? 영국이죠, 여러분. 영국. 니은 대상인의 지원을 받아서요 초기 르네상스를 주도한 거 어딘가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입니다. 둘 다 아니고요. 디귿, 크로멜의 항해법으로 중개무역에 큰 타격을 받았다. 크로멜, 작년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죠. 자, 항해법이 뭔가요? 네덜란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죠. 바다에서 해상 운송을 할 때는 원산지의 배거나 그 원산지가 그 산물이 자라고 난 그 나라의 배거나 아니면 영국 자국에 배어야 한다라고 해서 운송업, 배달업을 중심으로 했던 네덜란드의 무역을 크게 쇠퇴시켰습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상인들이 칼뱅의 직업 윤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죠. 그래서 칼뱅파 고위생들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네요. 이해 가시죠? 6번 보실게요. 다음 글을 남긴 군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마키아벨리론에 반대하는 반마키아벨리론을 쓴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국민의 행복은요, 군주의 어떤 이익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뽑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국가 제1의 공복이라는 뜻입니다. 군주가요, 국가의 가장 큰 심부름꾼, 신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고요. 어디의 사람이죠? 프로이센의 절대 왕정의 군주죠. 한번 보실게요, 선지. 자, 기억. 슐레지엔 지방을 점령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분쟁과 7년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금싸라기 땅인 슐레지엔 지방을 얻었습니다. 니은 보실게요. 로코코 양식의 상수시 궁전을 건립을 했죠.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고요. 디귿 보실게요. 북방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한 거 누구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표트르 대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발트해로 진출한 다음에 만든 게 바로 발틱 함대죠. 러일 전쟁 이전까지 굉장히 강성함을 자랑했던 발틱 함대. 정리해 두시고요. 리을, 콜베르를 중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한 거는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입니다. 자, 이 6번 문제에서의 핵심은요, 국가 제1의 공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도 중요했고요. 가장 큰 핵심 주제, 중심 개념이 바로 절대 왕정이죠.
자, 절대 왕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요. 지금 우리가 방금 풀어본 게 아니라 이제 풀게 될 유형인데 인물 문제입니다. 절대 왕정의 군주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인물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4세. 16세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영국의 누구? 엘리자베스 1세. 프로이센의 방금 전에 풀었던 프리드리히 대제는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이 정도가 인물 문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비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요즘에 종종 출제되기 시작하는 바로 서유럽의 절대 왕정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비교하시는 거고요. 방금 전에 풀어본 문제도 여기에 초점을 둬서 풀어봤죠. 자,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요. 서유럽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는 절대 왕정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이제 두고 있는 왕권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서유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유럽에서는 어땠냐면요, 여러분. 서유럽처럼 해상무역이라던가 이런 신항로 개척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었죠. 그래서 동유럽에서는요. 시민계급의 성장이 좀 더딥니다. 아직까지 봉건적인 귀족이 있고 농노제도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많고요. 거기다가 왕도 이제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중세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유럽에서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생각할 수가 없죠. 시민계급이 성장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유럽에서는 계몽 전제군주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이에요. 계몽 전제군주. 자, 군주가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가 개혁을 시행해 나갑니다. 이 사람들 정리를 한번 해 두셔야 돼요. 우리 프리드리히 2세는 받고요. 오스트리아의 계몽 전제군주와 러시아의 계몽 전제군주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계몽 전제군주 누가 있죠, 여러분? 바로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제프 2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계몽 전제군주가 수능에 깜짝 출현을 한 적이 있죠. 모두들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인물이었죠. 자, 러시아는 예카테리나 여제라고도 하고요. 2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계몽 전제군주인데 이 두 명이 한 일은 좀 성격이 굉장히 틀려요. 요제프 2세 같은 경우에는요. 농노를 해방을 합니다. 선생님은 요제프 2세를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개혁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혁의 내용들이 좀 그 상황과는 맞지 않지만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올 수 있는 뭐 민중의 그런 깊이 있는 이해도 없고 당시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서 실패한 개혁들이 많아요. 아쉬운 왕 중에 한 명이죠. 요제프 2세 농노도 해방을 했고요. 귀족들의 면세, 세금을 안 내는 특권도 없앤 왕입니다. 생각보다 좋은 것들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예카테리나 2세는요. 약간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농노제를 강화했고요. 수능에 나온 선지는 이거였죠. 예카테리나 2세가 폴란드 분할에 참여합니다. 프로이센과 러시아, 이제 오스트리아가 참여해서 폴란드를 분할을 하는데 이 폴란드 분할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왕정 출제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이념이 구현되던 시기의 유럽 각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각국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자, 사료가 나왔는데 출처가 나왔으면 출처부터 보셔야죠.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댕이 나와 있고 보시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세계사를 아직까지 공부하신 친구들은 바로 나오실 수 있죠. 뭐죠?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념이 구현되었던 시기 언제죠? 바로 중상주의와 이런 왕권 신수설이 존재했던 절대왕정입니다. 절대왕정 세기로 보면 여러분 몇 세기죠? 16에서 18세기고요. 이 절대왕정 시기의 유럽 각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1번, 프랑스는요, 콜베르를 중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콜베르를 중용한 사람 바로 프랑스의
절대왕정의 중심 루이 14세죠. 루이 14세고요. 이 루이 14세가 했던 일들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루이 14세 중상주의 정책도 추진했고요. 또 뭐도 했죠?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양식이죠? 무슨 양식? 로코코 양식과 대비되게 웅장하고 화려한 느낌의 바로크 양식이고요. 또 하나 낭트 칙령을 폐지했죠.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2번 보실게요. 러시아는 서유럽 문물을 도입하고 근대화를 서유럽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유럽에 문물을 도입하고 발트해 진출을 꾀한 거 우리 방금 전에 했었죠? 표트르 대제입니다. 자, 표트르 대제는 요 키워드를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하면서 이제 수염을 모두 다 자르라고 했죠. 그래서 수염을 자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뭘 걷었죠? 수염세를 걷었습니다. 독특하죠? 기억해 두세요. 수염세. 3번 영국은요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꾀하였다. 맞죠 여러분? 이거 어느 왕때죠? 엘리자베스 1세 때. 자, 엘리자베스 1세 때 한 일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 했죠? 바로 헨리 8세의 수장령과 대비되게 통일령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식민지 경영회사를 이때 세웁니다. 중요해요. 동인도 회사죠. 자, 동인도 회사를 건립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시고요. 4번 보실게요. 프로이센은 관세 동맹 체결을 주도해서 경제적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독일 통일의 첫 번째 단계 관세 동맹이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요 세기가 아니라 바로 19세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5번 보실게요. 에스파냐는요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지중해 해상권도 장악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해전에서 승리하죠. 정답 4번이 되겠네요. 8번 문제 풀어보실게요. 자, 다음 자료를 분석한 내용 중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도표가 나오면 당황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단언컨대 이런 문제가 가장 쉽습니다. 도표에서 그대로 이제 명칭만 찾아서 연결을 시켜도 문제가 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도표 나오시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자, 국가의 재정, 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국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이 있네요. 그쵸? 자, 돈이 들어오는 쪽을 크게 한번 보면요. 세금,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죠? 자, 관세가 있네요. 관세가 있고요. 이윤으로 매뉴팩처의 이윤이 있습니다. 매뉴팩처 나왔으면 세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시죠. 매뉴팩처가 뭐죠? 바로 공장제, 수공업으로 선대제, 수공업 다음 단계고요. 16, 17, 18세기 쭉 이어진 겁니다. 16에서 크게 잡아보면 18세기까지 매뉴팩처 잡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그 수입원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농민 굉장히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 보시면 그 위에 시민이 있네요. 중요하네요, 여러분. 시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쵸? 중세 길드로부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수공업자들, 시민으로 성장한 내용이 보이고 있고요. 성직자와 귀족이 있고,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고 있습니다. 봉건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지출 내용, 돈이 어디 나갔나 한번 보시면요. 궁정 운영이 있고요.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네요. 관료제와 상비군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죠? 16에서 18세기 절대왕정을 뜻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관세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자, 이거 나오면요. 그대로 앞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관세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세, 관세, 이윤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부분, 3분의 1 지점을 차지하고 있죠.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가는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절대왕정으로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도표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도표로 한번 볼게요. 자, 개인 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고 있고요. 맞는 설명이고요. 농민은요. 조세뿐만 아니라 봉건적 지대도 부담하였다. 이런 것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조세와 지대를 부담하고 있는지. 농민은 지금 보시면은
나가는 거 보이시면 직접세, 간접세, 조세를 부담하고 있고요. 또 하나 농민에서 나가는 거 보세요. 봉건적인 지대도 부담을 하고 있네요. 그쵸? 이런 문제가 실은 배경 지식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맞는 문제고요. 4번, 왕권을 강화하려는 비용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비용, 궁정 운영 비용, 왕을 위해서 일해주는 관료들,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까지 이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왕권 강화에 활용이 되고 있죠. 배경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 마지막 5번, 대상인은요 과도한 관세 부담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요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 5번이고요. 이 식이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입니다. 자, 자료 해석이 관건이었던 문제였죠, 여러분. 자료 해석 문제 나오시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절대왕정의 경제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다 넣고 이겁니다. 바로 중상주의죠. 중상주의인데요. 이 중상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뭐가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죠? 금이 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중금주의입니다. 저 중금주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국가가 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부의 원천이라면 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싶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죠? 일단 수출과 수입에서 뭐를 높이고 뭐는 억제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많이 확보를 하려면 많이 팔고 적게 들여와야겠죠. 이해가세요? 자, 수출은 최대화해야 되고요. 금을 많이 벌어오려면 수입은 최소화해야겠죠.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수출을 최대화하려면 여러분 국내의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을 장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산업이 육성이 되어야 되고요. 수출을 해 나갈 시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식민지 개척이 생기는 겁니다. 식민지 개척. 자, 그럼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여러분 수입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물리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바로 보호무역이라고 하고요. 뭐를 쌓는다? 관세에 장벽을 쌓는다 해서 관세 장벽이라고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인들은 여러분 이런 보호무역 속에서 이득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시기 보호무역이라는 거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그림의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결과를 묻고 있죠. 결과.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실게요. 바스코 다 가마가 이끄는 선단이 새로운 항로, 신항로를 개척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신항로 개척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죠. 신항로 개척의 결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신항로 개척의 결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보고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억, 나침반과 화약이 유럽에 전래되었다. 나침반과 화약은요, 원나라 시기에 송대의 발명품이었던 나침반과 화약이 동서교류 과정에서 전래가 된 거죠. 아니고요. 니은, 북부 독일 도시들이 한자 동맹을 결성한 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한자 동맹 바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한 길드에 따라서 북유럽의 이제 북부 독일 도시들이 하나의 길드를 형성을 한 겁니다. 아니고요. 디귿,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의 지중해 무역이 타격을 입죠, 여러분. 신학로는 대서양을 이용을 하잖아요. 지중해 무역은 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고요. 리을 보시면요. 유럽 국가 가운데 포르투갈이 인도양 교역을 선점을 했죠. 좀 이따가 항로 보시면서 같이 체크해 보실게요. 정답 디귿 리을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선지를 구분하시는 거였고요. 중심 개념 한번 보시면요. 자, 신항로 개척은 두 가지의 문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과를 묻거나 아니면 과정을 물을 거예요. 배경은 너무 많이 물었어요. 결과나 과정을 물을 건데 실은 이 결과 부분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신항로 개척의 결과들 한번 간단하게 써보면요. 가격혁명이 일어나고요. 또 뭐가 일어나죠? 상업적인 시스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완비되는 상업혁명. 발전되고 완비되기 시작하는 상업혁명이 있고요. 마지막,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가격혁명이고요. 이게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혁명, 그 다음에 아메리카 문명인데 아메리카 문명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선 자주 나와도 수능에선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문명이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과정은 조금 이따가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세 가지 포인트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10번입니다.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바로 신학로 개척의 과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자, 신학로 개척에서 이렇게 학로를 따라서 항해한 사람은 누구고 어디에 지원을 받았고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스토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신학로 개척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신학로 개척은요. 원래 있던 학로를 못 쓰게 됐으니까 신학로를 개척을 했겠죠. 원래 있던 학로는 어디였죠? 바로 여기 부근에 있는 지중해 무역이었습니다. 근데 지중해 무역이 안 되니까 대서양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중해 무역을 왜 못했나를 한번 보실게요. 원래는 이 이탈리아 상인을 중심으로 동방 무역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비잔티움 제국이 몰락하게 되죠. 바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로를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동방무역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국가가 제일 먼저 신학로 개척에 나섰는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던 국가들이겠죠. 어디죠? 이 지중해 무역 여기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베리아 반도 혼자 동떨어져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에 여기 에스파냐가 있고 더 아래쪽에 포르투갈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여러분 소외되었나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 먼저 있지만 나부터 보실게요. 나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요. 바로 포르투갈에서 시작해서 여기 어디죠 여러분? 희망봉.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의 인도를 발견한 신학로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나는요. 나는 바로 누구의? 포르투갈의 항로를 개척한 사람, 여행한 사람 바로 바스쿠 다 가마고요.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포르투갈이 선점한 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깃발을 꽂았죠? 아프리카와 인도양 무역, 아시아 부근을 선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외되는 친구 한 명 더 있잖아요. 에스파냐. 에스파냐는 요 포르투갈이 간 길과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다른 항로로 가면은 절벽처럼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콜럼버스죠. 뚝 떨어지지 않고 지구는 둥글다. 내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보겠다. 라고 출발한 사람이 바로 가입니다. 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지금 에스파냐에서 가는 출발을 해서요. 어디를 도냐면 서인도 제도를 돌아서 다시 에스파냐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걸 개척한 사람 바로 콜럼버스고요.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스파냐부터 쓸게요. 가는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간 콜럼버스고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지역을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게 이름이 서인도 제도가 됐죠.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또 한 번의 항로의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에스파냐에서 시작을 해서요. 요거 보시면은 쭉 신대륙을 돌아서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본국으로 돌아온 바로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죠. 마젤란 일행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마지막 단은 똑같이 에스파냐고요. 마젤란 일행인데 마젤란은 이 항로의 여행 중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원들이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 이런 거죠.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를 선점했나요?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선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이 나라를 빼고는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입니다. 단 한 나라만 빼죠. 어딘가요? 브라질. 브라질만 포르투갈의 식민지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선지로 들어가 보실게요. 1번입니다. 자, 가는요,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 이 상황의 일은 15세기만 16세기의 일인데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은 17세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2번 보실게요. 나는요, 동방과의 항류무역을 위한 것이었죠. 모두 다 동방과의 항류무역을 원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다는요,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마젤란 일행에 대한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시면요. 가와 다는요, 에스파니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가 포르투갈이죠. 마지막 5번 보시면요. 가나다는 항해술 및 조선술의 발달로 멀리 있는 바다까지 다녀올 수 있었던 거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11번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좀 실험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9월 모의평가니까 출제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보시면요. 이 나라는요, 아즈텍 문명이 발달을 했대요. 이거 선생님이랑 거의 첫 시간에 다뤘죠. 아즈텍 문명은 현재의 멕시코입니다. 요것만 보셔도 알 수 있고요. 이 뒤는 오히려 더 어려우세요. 이해를 못하세요. 멕시코입니다. 북미 지역의 멕시코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보기 보시면요. 기억,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는 뭐를 빼고는 다 에스파냐? 브라질을 빼고는 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입니다. 포르투갈이 아니라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해야겠죠. 아니고요. 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체결하였다.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북미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갔고요. 디귿, 유럽의 가격혁명을 유발한 은의 주요 광산이 바로 멕시코에 있습니다. 맞고요. 리을, 대륙횡단철도 하면 어딘가요, 여러분? 미국이죠. 미국은 대륙이 어떻게 나뉘어졌죠?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지만 미국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졌죠. 동쪽과 서쪽을 잇는 대륙횡단철도는 미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니은 디귿 3번이네요. 자, 이번 문제는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은,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에서 어떤 게 멕시코에 대한 설명인지 알아내는 게 좀 더 중요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고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가 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은 출제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대한 설명, 유럽에서 나라에 대한 설명은 이미 더 중요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제가 예상되는 걸로는 신성 로마 제국이나 에스파냐의 나라 통사를 볼 수는 있지만 좀 이 나라, 멕시코 같은 나라는 조금 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학로 그 개척의 결과에서 아메리카 문명이 너무 소외가 되니까 그 아메리카 문명을 한번 조망해 보는 데선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준비한 문제 모두 다 풀어보셨고요. 자, 서양 근대사로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시민혁명 부분 같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